사람들은 말한다. 인내심 강한 아내를 건드리지 말라고. 그녀의 분노는 모든 것을 죄로 만들어 버릴 테니까. 내 남편 민주는 그 사실을 잊었다. 그는 내가 달콤한 미소와 야근이라는 핑계로 쉽게 속일 수 있는 어리석은 여자라고 생각했다. 그는 조용히 재혼했다. 우리가 7년간 피땀 흘려 모은 내 집 마련, 주택 청약 통장을 깨서 내 심장은 산산조각 났지만 울지 않았다. 대신 나는 내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입술에 핏빛 레드를 칠하고 그의 결혼식 단상으로 올라갔다.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나는 그를 껴안고 속삭였다. 여보, 당신의 첫날 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어. 그리고 그가 그 봉투를 열었을 때 웃음으로 가득했던 그의 얼굴은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안녕하세요. 이 피 끓는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댓글로 출석 체크부터 해볼까요?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ATM기 안의 공기는 표준 온도인 18도에 맞춰 피부를 찌를 듯 차가워야 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옥수수 알만 한 땀방울이 내 관자놀이에서부터 흘러내려 목을 타고 내가 입은 블라우스 깃을 적셨다. 내 눈은 화면에 고정되었다. 내 앞에 있는 ATM 화면의 파란 불빛 위에서 깜빡이는 숫자들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나는 몇 번이고 눈을 깜빡였다. 온종일 일한 피로 때문에 생긴 환각이기를 바라면서, 심지어 나는 악몽에서 깨어나길 바라며 내 뺨을 가볍게 때려보기도 했다. 하지만 뺨의 통증은 현실이었고 화면의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최종 잔액 150원, 5만 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순식간에 무릎에 힘이 풀렸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지 않기 위해 기계 모서리를 붙잡아야만 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 우리 7년 결혼 생활 동안 한 푼 두 푼 모았던 수억 원은 어디로 갔을까?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건 우리의 꿈이었다. 우리의 7주년 결혼기념일인 바로 내일 아침, 우리 이름으로 된 첫 집의 잔금을 치르기 위해 사용될 돈이었다. 나는 기념일 선물로 그 완납 증명서를 건넸을 때 민준이 지을 행복한 표정을 이미 상상하고 있었다. 심하게 떨리는 손으로 나는 거래 내역 조회 버튼을 눌렀다. 명세서 용지가 인쇄되는 소리가 마치 내 뇌신경을 긁어내는 톱 소리처럼 들렸다.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명세서 용지가 길게 늘어져 나왔다. 나는 그것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내 눈은 지난 한 달간의 거래 내역을 한 줄 한 줄 훑었다. 숨이 뱄었다. 미친 듯이 뛰던 심장이 이제는 아예 멈춰버린 것 같았다. 4월 15일 유나 웨딩 플래너 5 0만 원 이체. 4월 18일 종로 영원 주얼리 500만 원 결제. 4월 20일 그랜드 로열 호텔 볼룸 1억 원 이체. 웨딩 플래너, 보석상, 고급 호텔. 거래 내역의 이름들은 한마디 말도 없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그동안 꾹 참았던 눈물이 소리 없이 터져 나왔다. 이건 단순한 절도가 아니었다. 우리의 신성한 집을 위해 모은 돈이 불륜의 향연을 위해 쓰인 것이다. 민주는 내 돈만 훔친 게 아니었다. 그는 내 미래와 신뢰를 훔쳤고 내 자존심을 짓밟았다. 저기요. 손님. 괜찮으세요? ATM 유리문을 두드리는 경비 아저씨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다. 나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그 범죄의 증거물을 차가운 소나기에 구겨 넣었다. 괜찮아요, 아저씨.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나는 거짓말을 하고는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한 비를 뚫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그날 저녁 서울의 하늘은 마치 나와 함께 울어주는 것 같았다. 밤 9시 나는 텅 빈 눈으로 식탁에 앉아 있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양념치킨 냄새가 공중에 퍼졌다. 방금 퇴근한 민준이 사온 것이었다. 자기야, 미안. 또 늦었네. 알다시피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수정을 요청해서 민준이 아주 익숙한 쾌활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식당으로 들어섰다. 얼굴은 상쾌해 보였다. 머리는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평소와는 다른 남성적인 향수 냄새가 났다. 저건 내가 지난달에 사준 향수가 아닌데. 민주는 치킨 상자를 식탁에 내려놓고는 내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 입맞춤, 독벌에 쏘인 것 같았다. 토하고 싶었다. 소리 지르고 싶었다. 그의 그 순진한 척하는 얼굴에 이 명세서를 던져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변호사이자 오랜 친구인 현우의 말을 기억했다. 지은아, 분노하기는 쉬워. 하지만 교활한 사람을 무너뜨리려면 침착해야 해. 지금 폭탄을 터뜨리면 그놈에게 도망칠 기회를 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내 평생 지어본 가장 거짓된 미소였다. 괜찮아. 오빠, 우리를 위해 돈 버느라 정말 힘들었겠다. 나는 우리라는 단어에 힘주어 말했다. 민주는 시원하게 웃고는 재킷을 벗으며 앉았다. 그럼 다 우리 미래를 위한 거지. 아, 맞다. 내일 우리 기념일이잖아. 미안한데 나 3일 동안 부산으로 출장을 가야 할 것 같아. 부장님이 부산 프로젝트를 맡으라고 하셔서. 하지만 돌아올 때 특별한 선물 사올게. 약속, 출장, 부산. 나는 그의 접시에 밥을 퍼주며 그를 쳐다보았다. 마음은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손은 안정적이었다. 괜찮아. 오빠, 다녀와. 일이 중요하지. 그래. 네 지옥으로나 가버려, 오빠. 그날 밤은 아주 느리게 흘러갔다. 나는 평소처럼 그를 대했다.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역겨움을 참으며 시끄러운 클라이언트에 대한 그의 거짓말을 들어주었다. 민주는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맛있게 밥을 먹었다. 한 사람이 연기를 얼마나 끔찍하게 잘할 수 있는지. 내가 무일푼일 때부터 함께했던 남편의 얼굴은 그저 가면일 뿐이었다. 새벽 2시 침대 옆에서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아마도 온종일 자신의 파티 준비를 하느라 피곤했을 것이다. 내 피땀으로 비용을 댄 파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는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로등 불빛이 커튼을 뚫고 들어와 평화로워 보이는 민준의 얼굴을 비췄다. 아이러니하게도 범죄자가 이렇게나 깊이 잠들 수 있다니. 내 눈은 협탁 위에 놓인 민준의 핸드폰으로 향했다. 보통 그는 화장실에 갈 때도 핸드폰을 가져가고 베개 밑에 두곤 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너무 피곤했거나 너무 안심해서였을까. 그는 부주의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그 핸드폰을 집었다. 화면이 희미하게 켜졌다. 핀 번호를 입력하세요.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예전에는 우리 결혼기념일이 핀 번호였다. 바뀌었을까? 나는 숫자 1025를 입력해봤다. 딸깍. 열렸다. 멍청이. 그는 PIN 번호조차 바꾸지 않았다. 그의 과도한 자신감이 그의 파멸이 될 것이다. 내 손가락은 빠르게 메신저 앱을 열었다. 맨 위에는 내 미래라는 이름으로 고정된 대화 상대가 있었다. 클라이언트 이름도 부장님 이름도 아니었다. 나는 그 대화를 열었다. 1시간 전에 보내진 마지막 메시지를 읽는 순간 눈이 뜨거워졌다. 바로 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다. 그 여자에게서 온 메시지는 이랬다. 오빠, 케이터링 잔금 입금된 거 확인했어. 데코레이션도 전부 확정됐고 모레가 너무 기다려져. 드디어 우리 모든 사람 앞에서 정식으로 부부가 되네. 오빠, 그 늙은 아내가 자기 돈으로 우리가 허니문 가는 거 알면 어떤 표정일지 너무 기대된다. 사랑해, 오빠. 민주는 짧지만 치명적인 답장을 보냈다. 조금만 참아. 자기야. 내일 출장 간다고 핑계대고 나갈게. 돈은 전부 안전해. 이제 우리가 즐기기만 하면 돼. 핸드폰이 내 손에서 떨렸다. 알림 때문이 아니라
분노를 참는 내 손이 조용히 폭발하며 떨렸기 때문이다. 그랬구나.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그들은 나를 비웃고 있었다. 그들은 내 고통 위에서 자신들의 승리를 축하하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민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 방의 어둠 속에서 내 눈물은 말라붙었고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뀌었다. 오늘 밤은 편히 자, 여보. 나는 거의 들리지 않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평생 당신은 다시는 편히 잠들지 못할 테니까. 캐리어 지퍼를 닫는 소리가 우리 침실의 아침 정적을 깼다. 그 소리는 길게 지익하고 울렸다. 마치 이미 시체가 되어버린 우리 결혼 생활의 관뚜껑을 닫는 소리 같았다. 민주는 옷장 큰 거울 앞에 서서 파란 셔츠에 깃을 매만지고 있었다. 그는 멋지고 신선하고 행복해 보였다. 출장에서 쌓인 프로젝트 마감에 직면할 사람치고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그는 이번 달에 3병째 산 비싼 향수를 손목과 목에 뿌렸다. 시트러스와 샌다루드 향이 퍼져나왔다. 그가 숨기고 있는 거짓말의 악취를 덮으려는 듯이 나 갈게 자기야. 그가 몸을 돌리며 서류 가방을 집어들며 말했다. 거기는 프로젝트 현장이 좀 외진 곳이라 신호가 잘 안 터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답장이 느려도 화내지 마. 이불을 개고 있던 나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빠. 조심해서 다녀와. 건강 잘 챙기고 역시 당신은 최고의 아내야. 그가 내 뺨에 짧게 입을 맞추며 말했다. 현관문이 닫히고 할부금도 내가 자주 보태주던 펠리세이드의 엔진 소리가 으르렁거리며 멀어지자마자 나는 최고의 아내라는 가면을 벗어 던졌다. 내 얼굴은 무표정하고 차갑게 변했다. 1초도 지체하지 않고 나는 식탁 위에 있던 내 낡은 기아 모닝차 키와 지갑을 집어들었다. 준비는 필요 없었다. 나는 오직 진실만이 필요했다. 그날 아침 서울의 도로는 꽉 막혀 있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내 앞에서 3대 정도 떨어진 곳에서 민준의 차 꽁무니를 볼 수 있었다. 충분히 안전한 거리였다. 심장은 차바퀴보다 더 빨리 뛰었다. 나는 운전대를 너무 꽉 쥐어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였다. 1시간이 흘렀다. 민준의 차는 그가 말했던 부산으로 가는 고속도로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명품 부티크와 값비싼 카페가 즐비한 부촌인 청담동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의 차는 속도를 줄이더니 고전적인 유럽 스타일의 고급스러운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커다란 간판에는 금색 글씨로 엘라모르 브라이덜이라고 쓰여 있었다. 웨딩드레스 숍이었다. 나는 길 건너편 내 존재를 충분히 숨겨줄 만한 무성한 나무 아래에 차를 세웠다. 내 차의 어두운 선팅 필름이 내 이성과 저 건너편의 광기 사이에 유일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앞유리 너머로 그를 보았다. 민준이 활짝 웃으며 차에서 내렸다. 하지만 그는 오래 혼자 있지 않았다. 부티크의 유리문이 열리고 젊은 여자가 그를 맞으러 나왔다. 그녀였다. 유나. 어젯밤 메신저 앱에 프로필 사진으로 본 얼굴이었다. 하지만 직접 보니 피가 머리끝까지 끓어오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나보다 훨씬 젊었다. 아마 20대 초반일 것이다. 피부는 도자기처럼 희고 깨끗했다. 머리는 갈색빛이 도는 금발로 하이라이트를 주었고 몸은 작았다. 연약해서 보호가 필요한 인형처럼 보였다. 민주는 망설임 없이 그 여자의 가는 허리를 감쌌다. 대낮에 공공장소에서 유나는 애교스럽게 웃으며 발꿈치를 들고 남편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 웃음, 나는 더 잘 보기 위해 차창을 조금 내렸다. 거리와 교통소음에 가려졌지만 그들의 제스처는 볼 수 있었다. 민주는 고개를 젖히고 어깨를 들썩이며 활짝 웃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유로운 웃음이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내 패를 쥐어짜는 것 같았다. 민준이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 그렇게 웃었던 게 언제였을까? 1년 전, 2년 전,
최근에 집에 있을 때마다 그의 얼굴은 항상 굳어 있었고, 항상 피곤하다고 불평했고, 항상 머리 아프다는 핑계를 댔다. 그의 웃음이 사라진 게 아니었다. 그의 웃음은 단지 다른 여자에게로 옮겨갔을 뿐이었다. 그들은 부티크 안으로 들어갔다. 부티크의 전면 벽은 매우 넓은 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 마치 고통스러운 무성 영화를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쪽 탈의실 커튼이 걷혔다. 유나가 나왔다. 숨이 쓸었다. 그녀는 샴페인 골드 색상의 현대적인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부티크의 샹들리에 조명을 받아 반짝이는 크리스털 장식이 흩뿌려져 있었다. 드레스 자락은 바닥을 쓸며 길게 늘어졌다. 그녀는 큰 거울 앞에서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승리감으로 가득 차 빛나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아주 아름답고 아주 비쌌다. 내 머리는 빠르게 계산했다. 이 동네 디자이너 드레스는 최소 수천만 원이다. 그 돈은 내가 2년 연속으로 받은 성과급에서 우리 집 잔금에 보태려고 따로 떼어놓은 돈이었다. 새 옷도 사지 않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외식도 하지 않고 모든 사치를 참아가며 모은 돈. 이제 그 돈이 다른 여자의 몸에 붙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자랑스럽게 미소 짓는 상간녀의 몸을 감싸고 있었다. 나는 유나의 뒤에 서 있는 민준을 보았다. 그는 그 여자의 어깨에 양손을 얹고 숭배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때는 오직 내 것이었던 그 눈빛. 민준의 입이 움직였다. 아마도 그의 새로운 예비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칭찬하는 것 같았다. 유나는 수줍어하며 몸을 돌려 민준을 꽉 껴안았다. 터져나오려는 눈물 때문에 시야가 흐려졌다. 심한 메스꺼움이 배를 덮쳤다. 육체적인 아픔 때문이 아니라 역겨움 때문이었다. 그 위선을 보는 것이 역겨웠다. 참은 손잡이를 잡는 내 손이 심하게 떨렸다. 머릿속의 이성은 죽었다. 남은 것은 상처 입은 아내의 원시적인 본능뿐이었다. 내리고 싶었다. 지금 당장 저 길을 건너고 싶었다. 저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가 유나의 하이라이트 머리채를 잡고 저 비싼 드레스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민준의 뺨을 때려서 누가 그의 생활비를 대주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 개자식. 갈라진 목소리로 나직이 읊조렸다. 내 발은 이미 아스팔트를 밟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분노가 극에 달했다. 자존심 따위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서울 시민 모두가 알게 되리라. 인터넷에 퍼지리라. 차라리 다 같이 망해버리자.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조수석에 있던 핸드폰이 길게 울렸다. 화면에 현우 변호사라는 이름이 깜빡였다. 나는 그 화면을 보고 다시 부티크 쪽을 쳐다보았다. 민주는 유나의 이마에 키스하고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전화를 받았다. 나 저것들 죽여버릴 거야. 현우야. 나 지금 부티크 앞이야. 나는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눈물이 뺨을 적시기 시작했다. 내 돈으로 드레스를 맞추고 있어. 나 내려서 당장 엎어버릴 거야.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현우의 무거운 한숨 소리만 들렸다. 지은아, 내 말 들어. 현우의 목소리는 내 패닉과 대조적으로 차분했다. 그의 톤은 낮고 위험 있고 날카로웠다. 내리지 마. 차에서 나가지 마. 지금 당장 문 닫아. 하지만 현우야. 내 돈, 내 자존심, 내 말은 흐느낌에 막혔다. 지금 내리면 넌 그냥 구경거리가 될 뿐이야. 지은아. 현우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넌 히스테리 부리는 미친 아내처럼 보일 거야. 민주는 사실을 왜곡해서 네가 정신병자라고 할 거고 유나는 피해자가 되겠지. 경찰은 아마 그냥 말리고 너희를 집으로 돌려보낼 거야. 그걸 원해? 빈손으로 여전히 상처받은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고 싶어. 현우의 말은 내 명치를 정확히 찔렀다. 나는 부티크를 멍하니 바라보며 침묵했다. 그럼 나 어떻게 해야 해?
내 고통 위에서 저들이 웃고 있는 걸 그냥 보고만 있으라고? 내가 힘없이 물었다. 아니, 현우가 차갑게 대답했다.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아. 우리는 칼을 갈고 있는 거야. 그놈이 완전히 뿌리까지 망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우아하게 움직여야 해. 그놈이 높이 날아오르게 둬. 지은아, 그놈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느끼게 해. 훔친 돈을 다 쓰게 내버려둬. 그가 행복의 정점에 올랐을 때, 바로 그때 그의 발밑에 있는 카펫을 빼버리는 거야. 나는 뺨에 눈물을 거칠게 닦아냈다. 시야가 다시 부티크 안의 민준의 모습에 집중되었다. 차마, 현우가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달래는 듯 더 부드러워졌다. 내가 그의 계좌 법률 감사를 위해 팀을 준비해뒀어. 형사 증거들을 모으고 있는 중이야. 우리는 실행을 위한 정확한 한순간이 필요해. 그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순간, 나는 텅 빈 패를 채우려는 듯 심호흡을 했다. 현우가 옳았다. 지금 들이닥치는 것은 순간적인 감정 해소일 뿐이다. 나는 더 잔인한 복수가 필요했다. 알았어.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여전히 차갑게 들렸지만 목소리는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나 안 내릴게. 좋아. 현우가 말했다. 이제 집으로 가. 마음을 진정시켜. 내 역할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날이 올 때까지 넌 계속 어리석은 아내 역할을 해야 해. 나는 전화를 끊었다. 내 손은 다시 운전대를 꽉 잡았다. 길 건너편에서 민준과 유나가 손을 잡고 부티크에서 걸어 나왔다. 서울의 햇살 아래 행복하게 웃으며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커플처럼 보였다. 나는 멀어지는 남편의 등을 바라보았다. 오늘 실컷 웃어도 여보. 나는 차가운 차창에 대고 속삭였다. 내가 나중에 흘릴 눈물의 양이 네가 훔쳐간 돈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약속할게. 나는 차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기어를 넣기도 전에 내 피를 서늘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민준이 차에 타려 할 때 그의 뒷주머니에서 작고 금색인 종이 조각이 떨어졌다. 민준은 알아차리지 못했다. 유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차는 떠나버렸다. 그 종이는 인도 가장자리에 홀로 놓여 있었다.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는 차에서 내려 길을 건너 달려갔다. 그 두꺼운 종이를 집어들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아마도 그들이 방금 인쇄소에서 받아온 청첩장 샘플 조각이었을 것이다. 나는 그 비싼 종이의 질감을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그리고 거기에 적힌 글씨를 읽고 눈이 커졌다. 그들이 그토록 굳게 숨겨왔던 장소와 날짜가 이제 내 손안에 있었다. 그랜드 로열 호텔.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내 입꼬리가 비스듬한 미소를 지으며 올라갔다. 미치도록 치명적인 계획이 내 머릿속에서 짜이기 시작했다. 초대해줘서 고마워, 여보. 나는 그 금색 종이를 으스러뜨리며 중얼거렸다. 반드시 참석할게. 그날 밤 우리 부엌에는 볶은 마늘과 된장 끓는 냄새가 가득했다. 나는 냄비 속에 김치찌개를 젓고 있었다. 뜨거운 김이 얼굴에 닿게 내버려 두었다.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눈의 부기를 감추기 위해서였다. 이것은 내 인생 최고의 연극이었다. 식탁에 민준이 넥타이를 풀며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살피는 눈초리였다. 퇴근하고 돌아온 후부터 그는 불안해 보였다. 아마 내가 너무 조용해서이거나 그의 잠재의식 속 죄책감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해서일 것이다. 만약 그에게 양심이라는 게 아직 남아있다면 말이다. 당신 왜 아까부터 계속 조용해? 민준이 침묵을 깨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경계하는 듯했다. 보통 내가 출장 오래 간다고 하면 잔소리하잖아. 국자를 든 내 손이 허공에서 잠시 멈췄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심장 박동을 안정시켰다. 나는 우아하게 연기해야 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순종적이고 어리석은 아내가 되어야 했다. 나는 몸을 돌려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냥 생각하고 있었어. 오빠가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한다니. 정말 피곤하겠다고.
내 잔소리로 오빠 머리를 더 복잡하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찌개를 그릇에 담아 그의 앞에 놓았다. 먼저 먹어. 오빠, 당신이 좋아하는 거잖아. 민주는 그 그릇을 보고 다시 나를 쳐다보았다. 서서히 그의 어깨에 긴장이 풀렸다. 그 거만한 미소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믿었다. 내가 그렇게나 멍청하다고 정말로 믿었다. 그래야지. 현명한 아내는 남편을 지지해야 해. 그가 밥을 맛있게 뜨며 말했다. 이게 다 우리 미래를 위한 거잖아.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면 보너스가 엄청나. 우리 해외여행 갈 수 있어. 지옥으로 여행.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응, 오빠. 아멘.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식사를 마친 민주는 침실로 향했다. 나 샤워 좀 해서 개운하게 해야겠어. 그러고 나서 짐 좀 쌀게. 내 캐리어 좀 준비해줘. 알았어, 오빠. 5분 후 욕실에서 샤워기 물소리가 세차게 들려왔다. 욕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지금이다. 나는 캐리어를 준비하지 않았다. 내 발걸음은 집 한쪽에 있는 민준의 개인 서재로 빠르게 향했다. 그동안 그가 항상 회사 기밀 서류가 많다고 해서 거의 들어가지 않았던 공간이었다. 이제 나는 그 비밀이 회사의 것이 아니라 그의 거짓말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의 책상 위 작은 스탠드 조명을 켰다. 주위를 훑어보았다. 방구석에는 작고 검은색 철제 금고가 잠겨 있었다. 나는 비밀번호를 몰랐고 지금 열려고 시도하는 것은 너무 위험했다. 하지만 나는 민준의 나쁜 습관을 알았다. 그는 안전하다고 느낄 때 부주의해진다. 내 눈은 의자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그의 가죽 서류 가방에 꽂혔다. 그가 어디든 들고 다니던 가방. 그의 프로젝트에 목숨이 담겨 있다고 말하던 가방. 떨리지만 재빠른 손으로 나는 그 가방의 잠금 장치를 열었다. 금속이 딸깍하는 소리가 예민해진 내 귀에 크게 울렸다. 나는 문 쪽을 돌아보며 욕실의 물소리가 여전히 들리는지 확인했다. 아직 안전했다. 나는 가방 안을 뒤졌다. 노트북, 충전기, 그리고 두꺼운 파란색 플라스틱 파일이 있었다. 나는 그 파일을 꺼냈다.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다. 첫 번째 장, 호텔 건물 완납 증명서. 두 번째 장, 다이아몬드 주얼리 세트 구매 영수증. 완납. 세 번째 장. 숨이 배섰다. 나는 이 세 번째 장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종이는 쇼핑 영수증이 아니었다. 우리가 예금을 넣어둔 은행의 로고가 찍힌 공식적인 은행 서류였다. 그 예금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이었고 만약 끔찍한 일이 생겼을 때 내 미래를 위한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서류의 제목은 정기예금 해지 및 계약 해지 신청서였다. 해지 날짜는 2주 전, 금액은 2억 원, 수취인은 민준의 개인 계좌. 내 손이 그 종이를 잡고 너무 심하게 떨려서 작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나를 소리 지르고 싶게 만든 것은 금액이 아니었다. 신청서 하단에 적힌 내용 때문이었다. 계좌주 서명란에 이지은이라는 서명이 있었다. 그건 내 이름이었지만 내 서명이 아니었다. 선이 너무 뻣뻣했고 획이 망설여졌다. 민주는 내 아버지의 유산을 훔치기 위해 내 서명을 위조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이것은 범죄다. 이것은 문서 위조에 관한 형법 제231조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다.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어지러웠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가 얼마나 저열한 인간인지 알게 되자 토할 것 같았다. 그는 내 사랑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밤에 집에 들어온 도둑처럼 나를 강탈했다. 차이점이라면 이 도둑은 나와 한 침대에서 잔다는 것이었다. 나는 서둘러 잠옷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그 서류를 촬영했다. 앞면 위조 서명 부분, 그리고 민준의 계좌로 이체된 증거. 찰칵, 찰칵, 찰칵. 사진이 선명하고 명확하게 읽히는지 확인했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 사진들을 암호화된 메시지를 통해
현우의 번호로 보냈다. 확보했어. 나는 짧게 입력했다. 현우의 답장이 1초 만에 도착했다. 빙고. 이게 우리의 히든카드야. 지은아. 이 증거로 그놈을 파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감방에서 썩게 만들 수 있어. 원본을 챙길 수 있으면 챙기거나 원래 있던 그대로 돌려놔. 그놈이 눈치채게 해선 안 돼. 나는 원본을 가져갈 수 없었다. 민주는 떠나기 전에 분명히 확인할 것이다. 나는 파일을 가방 안에 다시 넣고 잠금 장치를 원래 위치 그대로 닫았다. 책상 램프를 끄는 바로 그 순간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젖은 발자국 소리가 침실 쪽으로 다가왔다. 나는 작은 걸음으로 서재를 빠져나와 옆문으로 침실에 들어갔다. 침대 위에서 옷을 개는 척하면서 민주는 허리에 수건을 두른 채 방으로 들어왔다. 젖은 머리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그는 내가 캐리어에 그의 셔츠를 넣고 있는 것을 보았다. 다 준비됐어. 자기. 그가 머리를 말리며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방금 그 범죄의 증거를 찾아낸 사기꾼의 얼굴. 이상하게도 나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역겨움과 증오심은 치명적인 평온함으로 변모했다. 나는 강해진 기분이었다. 이제 내가 그의 목을 쥐고 있었다. 응, 오빠. 출장 갈 옷 다 준비해놨어. 혹시 공식적인 회의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제일 좋은 정장도 넣어놨어. 나는 평이하지만 이중적인 의미가 담긴 어조로 말했다. 민주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내 아내 정말 똑똑하다니까. 다음 날 아침 태양은 밝게 빛났다. 마치 민준의 추악한 계획을 지지하는 것처럼 그가 예약한 택시가 이미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민주는 슬림핏 셔츠와 선글라스로 한껏 멋을 냈다. 내일 아침 있을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한 출장길에 나설 준비가 된 모습이었다. 그는 현관에 서서 문지방에 서 있는 나를 바라보았다. 나갈게, 지은아. 잘 다녀오라고 기도해줘. 3일 뒤에 돌아올게. 우리 미뤄뒀던 기념일 축하하자. 그가 작별 인사를 위해 팔을 벌리며 말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 내일 다른 여자와 결혼 서약을 할 남자의 품에 안겼다. 나는 그의 향수 냄새를, 배신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나는 그를 꽉 껴안았다. 아주 꽉. 그리워서가 아니라 내가 그를 파괴하기 전 마지막 포옹임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조심해, 오빠. 나는 그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내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내 눈은 길거리를 공허하게 응시했다. 프로젝트가 대성공하길 바라. 평생 잊지 못할 서프라이즈를 받게 되기를. 민주는 포옹을 풀고 내 마지막 말에 약간 혼란스러워하며 나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는 서둘러 의심을 떨쳐냈다. 그는 너무 자신만만했다. 당연하지. 그럼 자기야. 그는 손을 흔들고 택시에 탔다. 차는 천천히 우리 집 마당을 떠났다. 나는 차가 모퉁이에서 사라질 때까지 현관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내 얼굴의 달콤한 미소는 서서히 사라지고 집행인의 차가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나는 주머니를 뒤져 핸드폰을 꺼내고 단축 번호 1번을 눌렀다. 여보세요. 현우야. 전화가 연결되자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 사람 갔어. 압류 서류 준비해. 내일 밤 파티에 가자. 토요일 아침은 숨막히는 정적과 함께 찾아왔다. 평소라면 아침 식사 때 TV 소리나 수저 소리로 시끄러웠을 15평짜리 집은 이제 무덤처럼 고요했다. 민주는 떠났다. 커피 향도, 흩어진 신문도, 공중에 떠다니는 거짓말도 없었다. 오직 나와 단조롭게 똑딱거리는 시계. 그리고 내가 통째로 삼켜야만 하는 쓰디쓴 현실만이 존재했다. 나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내 앞에는 30분 전 뒷마당 창고를 청소하다가 발견한 증거물들이 펼쳐져 있었다. 낡은 신문 더미 뒤에 숨겨져 있던 취급주의라고 쓰인 커다란 판지 상자. 민주는 내가 먼지 알레르기 때문에
그 창고는 절대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틀렸다. 분노는 가장 효과적인 항알레르기 약이었다. 상자 뚜껑을 열 때 내 손이 떨렸다. 안에는 수백 개의 작은 벨벳 상자가 들어 있었다. 젓갈색의 결혼 답례품이었다. 나는 그 상자 중 하나를 집었다. 묵직하고 비싸 보였다.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작은 크리스털 향수병이 나타났다. 병에는 우아한 금색 잉크로 새겨져 있었다. 민준 유나, 사랑의 120일 기념, 그랜드 로열 호텔, 4월 28일. 눈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다. 내 눈물은 어제 차 안에서 이미 다 말라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목구멍에 마른 고통뿐이었다. 나는 7년 전 우리 결혼식을 기억했다. 우리는 답례품으로 개당 5,000원짜리 아크릴 열쇠고리를 나눠줬다. 우리 피로연은 소박했다. 행사 중간에 에어컨이 고장나 내 화장이 땀으로 얼룩졌던 동네 주민센터 다목적 홀에서 열렸다. 하지만 그때 나는 행복했다. 민준을 가졌기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이제 민준은 내 집 마련, 통장 돈으로 유나의 하객들에게 수입 크리스털 향수를 선물하고 있었다. 내가 매일 사무실에 도시락을 싸가며 모은 돈으로, 내가 해진 구두를 새로 사는 대신 꿰매 신으며 모은 돈으로 나는 그 향수병을 벽에 던져버렸다. 쨍그랑 날카로운 유리 깨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톡 쏘는 플로럴 향이 창고의 먼지 냄새와 섞여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향기는 좋았지만 내게는 시체 썩는 냄새였다. 부패한 배신의 냄새였다. 개자식. 나는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에 대고 나직이 읊조렸다. 넌 내 고통 위에서 파티를 벌이고 있어. 상자 바닥에서 나는 인조 가죽으로 덮인 두꺼운 책을 발견했다. VIP 방명록이었다. 나는 그것을 거칠게 펼쳤다. 깔끔하게 타이핑된 이름들이 줄지어 있었다. 나는 하나씩 훑어보았다. 그 이름들을 보는 순간 심장이 잠시 멈췄다. 험한 이모부, 설이 이모, 민준의 풋살 친구들인 상민, 재호,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첫 페이지. 직계 가족란에 있는 신랑 측 어머니, 김 여사라는 이름이었다. 숨이 가빠졌다. 시어머니, 김 여사님은 알고 계셨다. 그동안 내가 과일과 자주 아프시다는 무릎을 위해 비타민을 사들고 갈 때마다 그분은 항상 다정한 미소로 나를 맞아주셨다. 그분은 항상 말씀하셨다. 지은이는 우리 집 복덩이야. 민준이는 너 같은 아내를 얻어서 행운아야.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었다. 그 늙은 여인은 자기 아들이 재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들이 바람 피우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했다. 이 역겨운 연극에 동참한 것이다. 아마 오늘 밤 이불 한복도 내 돈으로 샀을 것이다. 나는 그 책을 쿵 소리가 나게 세게 닫았다. 세상이 정말로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내 편은 아무도 없었다. 남편, 시어머니, 심지어 이 집에서 자주 밥을 얻어먹던 민준의 친구들까지 모두가 공모하여 내 등을 찔렀다. 나는 혼자였다. 이 폭풍 속에서 정말로 혼자였다. 나는 벽시계를 보았다. 오후 2시. 5시간 후면 그 파티가 시작된다. 5시간 후면 그들은 단상에 서서 하객들을 맞으며 거짓 미소를 짓고 하루 동안 왕과 여왕이 된 기분을 느낄 것이다. 나는 일어섰다.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다리가 잠시 휘청거렸다. 하지만 억지로 꼿꼿이 섰다. 나는 집복도에 있는 큰 거울로 걸어갔다. 거울 속에는 초라한 여자의 모습이 비쳤다. 헝클어진 머리, 부은 눈, 색이 바랜 낡은 잠옷을 입고 있었다. 이 여자가 바로 민준이 배신한 여자였다. 지루하고 멍청하고 그저 걸어 다니는 ATM 기계로만 여겨졌던 주부. 나는 그 차가운 거울 표면을 손가락 끝으로 만졌다. 이제 됐어. 나는 내 그림자에게 속삭였다. 이 초라한 이지은은 오늘 죽어야 해. 나는 몸을 돌려 유리 조각과 톡 쏘는 향수 냄새로
가득한 거실을 떠났다. 나는 침실로 향했다. 베개 밑에서 울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침대 위에는 방금 퀵으로 배달된 검은 벨벳 드레스가 우아하게 놓여 있었다. 칠흑 같은 검은색, 지금 내 마음처럼 어두운. 그 옆에는 자산, 압류 서류, 불륜 증거 사진, 그리고 현우가 준비한 이혼 소송장이 든 두꺼운 갈색 봉투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 봉투를 집었다. 두껍고 묵직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이것은 시한폭탄이었다. 나는 아름다운 분홍 장미 무늬 포장지를 집었다. 지난달 조카 생일 때 쓰고 남은 포장지였다. 나는 정성껏 그 치명적인 갈색 봉투를 포장했다. 각 모서리를 정확하게 접고 흠없이 투명 테이프로 붙였다. 끝. 이제 내 손에는 아주 달콤하고 아주 순진하고 아주 기만적으로 보이는 선물 포장이 들려 있었다. 꼭 민준처럼 나는 그 선물을 화장대에 놓았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오랫동안 만지지 않았던 화장품들을 바라보았다. 파운데이션, 파우더, 아이라이너, 검붉은 립스틱. 나는 화장솜을 집어 기름지고 칙칙한 얼굴을 닦아냈다. 차가운 감촉이 피부를 스쳤다. 잘 가. 순진했던 이지은. 나는 프라이머를 얼굴에 바르기 시작하며 중얼거렸다. 오후 4시 30분.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방 안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며 변신은 시작되었고 돌아갈 길은 없었다. 띵. 핸드폰이 울렸다. 현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경찰들 호텔 주차장에 대기 중이야. 내 신호를 기다리고 있어. 기억해. 지은아, 감정적으로 굴지 마. 차갑고 우아하게, 치명적으로. 그게 쇼타임이야. 나는 핸드폰 화면을 보고 이제 반쯤 변한 내 얼굴의 반사를 쳐다보았다. 눈가는 이미 검은 잉크로 강조되어 내 시선을 독수리처럼 날카롭게 만들었다. 걱정 마, 현우야. 나는 허공에 대고 대답했다. 감정적으로 굴지 않을 거야. 난 그저 선물을 전달할 뿐이야. 나는 검붉은 립스틱을 집어 색이 나올 때까지 돌린 다음 입술로 가져갔다. 그 붉은색이 타올랐다. 용기의 색, 피의 색, 립스틱 끝이 내 입술에 닿는 순간 나는 오늘 밤이 민준에게 아주 긴 밤이 될 것임을 알았다. 립스틱 뚜껑이 딸깍하고 닫히는 소리가 침실의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나는 숨을 참으며 거울 속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빛바랜 일상복에 머리를 대충 묶던 주부 이지은이 아니었다. 그 여자는 낯설었다. 입술은 신선한 피처럼 새빨갛게 타올랐다. 완벽하게 매트한 파운데이션으로 덮인 얼굴 피부와 대조를 이루었다. 눈가는 칠흑같이 검었다. 눈꺼풀 끝을 날카롭게 빼서 먹잇감을 낚아챌 준비가 된 독수리의 날개 같았다. 시선은 차갑고 공허했지만 꿰뚫는 듯했다. 천천히 나는 화장대 의자에서 일어섰다. 내 몸은 이제 블랙 벨벳 드레스로 감싸여 있었다. 몸의 곡선을 친밀하게 감싸는 머메이드 컷의 칠흑 같은 벨벳 드레스. 이 드레스는 내 어깨와 도드라진 쇄골을 드러내는 오프숄더 디자인이었다. 긴 소매는 타이트해서 감추는 듯하면서도 신비로운 느낌을 주었다. 나는 허리에 벨벳 천을 쓸어보았다. 부드럽지만 묵직했다. 마치 전투 갑옷을 입은 기분이었다. 이 드레스는 3일 전 한도가 거의 다 찬 신용카드로 온라인에서 구매했다. 나중에 그 카드 청구서는 민준에게 추가 선물로 건네줄 생각이다. 나는 몸을 살짝 돌렸다. 드레스의 슬릿이 꽤 높았다. 걸을 때마다 오른쪽 종아리가 드러났다. 내 발에는 이미 7cm 높이의 검은색 스틸레토 힐이 신겨 있었다. 고통스럽지만 오늘 밤 내게 필요한 오만한 자세를 만들어주는 신발이었다. 갑자기 다시 메스꺼움이 몰려왔다. 무릎이 휘청거렸다. 나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화장대 모서리를 잡고 살짝 비틀거렸다. 숨이 가빠졌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머릿속의 작은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지은아, 너 지금 내 남편 결혼식에 가려는 거야. 미쳤어. 거기서 넌 박살 날 거야. 그가 다른 여자에게 키스하는 걸 보고 울게 될 거야. 가지 마. 그냥 집에 있어. 문 잠그고 전부 잊어버려. 7년 전 결혼식 때 내게 다정하게 미소 짓던 민준의 모습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나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민준. 내게 첫 케이크 조각을 먹여주던 민준. 눈이 뜨거워졌다. 오른쪽 눈가에 눈물 한 방울이 맺혔다. 안 돼. 나는 스스로에게 꾸짖었다. 내 목소리가 방벽에 반사되었다. 나는 고개를 들고 그 눈물이 비싼 워터프루프 마스카라를 망치지 않도록 눈앞에서 손을 빠르게 흔들었다. 오늘이 내 결혼기념일인 것조차 기억 못하는 남자를 위해 울지 마. 나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눈물은 저 상간녀 뺨을 적시기엔 너무 비싸.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셔 차가운 에어컨 공기로 폐를 채우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었다. 후, 가슴 속에 소란이 가라앉았다. 약해 빠진 이지은의 모습은 내가 억지로 판도라의 상자 속으로 다시 밀어넣었다. 이제 굳건히 서 있는 것은 집행관이었다. 나는 서랍 속 보석함을 꺼냈다. 민준이 준 보석은 아니었다. 그가 준 모든 금붙이는 지난달. 그가 무시했던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이미 팔아버렸다. 나는 길게 늘어지는 한 쌍의 큐빅 귀걸이를 집었다. 모조품이라 가격은 저렴했지만 나중에 무대 조명 아래에서는 그 반짝임이 진짜 다이아몬드에 필적할 것이다. 나는 그것을 착용했다. 찰랑, 귀걸이가 흔들리며 내 목에 닿았다. 차갑고 간지러웠다. 마지막으로 나의 주무기. 나는 책상 위에서 분홍 장미 포장지로 쌓인 선물을 집었다. 두꺼운 책 크기였다. 그 안에는 남편의 커리어, 평판, 그리고 자유의 파멸이 담겨 있었다. 봉투가 손안에서 무겁게 느껴졌다. 그가 쌓아온 죄의 무게만큼이나. 나는 그 선물을 내가 들고 온 커다란 검은색 클러치 백에 넣었다. 아, 나는 방을 나섰다. 내 힐 소리가 집의 타일 바닥을 일정한 리듬으로 두드렸다. 망설임 없는 여자의 발걸음 소리. 집 대문 앞에는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내 낡은 모닝이 아니었다. 나는 고급 택시 서비스를 예약했다. 오늘 밤 나는 운전사가 아니라 여왕처럼 도착해야 했다. 주차 공간을 찾느라 애먹거나 낡은 차에서 내리는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저녁입니다, 손님. 그랜드 로열 호텔로 가시죠. 정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기사가 내게 문을 열어주며 인사했다. 그는 내 모습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아마도 나를 연예인이나 고위 관료로 생각했을 것이다. 네, 기사님. 빨리 가주세요. 하지만 과속은 말고요. 머리 스타일 망가지고 싶지 않거든요. 나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차는 어둑해지기 시작한 서울의 도로를 가르며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도시의 불빛들이 어두운 차창 뒤에서 스쳐 지나가며 추상적인 빛의 선들을 만들어냈다. 나는 뒷좌석에 똑바로 앉아 있었다. 손은 무릎 위에 포개 놓고 클러치 백을 꽉 쥐고 있었다. 가는 도중에 핸드폰이 짧게 울렸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다. 현우가 알려준 경찰 작전팀의 번호였다. 저희는 새 지점에 안전하게 위치했습니다. 정문, 단상 옆문, 그리고 CCTV 통제실. 당신의 시각적 신호를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이 증거물을 타겟에게 전달하는 순간 저희는 움직입니다. 나는 짧게 답했다. 알겠습니다. 10분 뒤 도착합니다. 심장이 뛰었다. 하지만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이것은 아드레날린이었다. 롤러코스터를 타고 열차가 아래로 곤두박질 치기 전 가장 높은 정상을 향해 천천히 올라갈 때와 같은 감각이었다. 10분이 10년처럼 느껴졌다. 멀리서 그랜드 로열 호텔의 웅장함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고층 건물은 황금빛 조명에 휩싸여 있었다. 고급 차들, 제네시스, 벤츠, BMW가 로비드로보프 구역에 줄지어 있었다. 내 남편은 내 돈을 쓰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다. 그는 자신의 불륜을 축하하기 위해 이 도시 최고의 호텔을 빌렸다. 내 차는 천천히 로비 대기줄로 들어갔다. 창문 틈으로 화려한 한복을 입은 여성들과 번쩍이는 정장을 입은 남성들, 초대받은 하객들이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웃고 농담하고 커다란 선물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비극의 무대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어렴풋이 오케스트라, 편곡의 트로트 음악 소리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로비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아이러니하게도 내 사랑이라는 노래가 흘러나왔다. 내 차는 중앙 기둥 바로 앞에 멈췄다. 기사님이 서둘러 내려 문을 열어주었다. 이제 내가 나갈 차례였다. 나는 몸을 빼냈다. 내 길쭉한 오른쪽 다리가 로비의 레드카펫을 밟았다. 서울의 밤 공기가 나를 맞았다. 하지만 호텔 로비의 에어컨에서 나오는 차가운 공기가 더 뼈에 사무쳤다. 로비 밖에서 담배를 피우던 몇몇 하객들이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시선이 내게 꽂혔다. 나는 등을 꼿꼿이 펴고 턱을 들고 무표정한 얼굴을 했다. 블랙 스완의 아우라가 강하게 뿜어져 나왔다. 나는 어울리러 온 게 아니었다. 나는 파괴하러 왔다. 나는 그 커다란 회전 유리문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 너머에는 민준과 유나가 단상 위에 서서 자신들의 불운을 맞으며 어리석게 웃고 있었다. 내 손이 클러치 백을 꽉 쥐었다. 그 안에 든 선물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손바닥을 누르는 것을 느꼈다. 기다려, 여보. 나는 불어오는 밤바람에 속삭였다. 당신의 귀빈이 도착했어. 회전 유리문이 내 몸을 호텔 중앙 로비로 밀어 넣었다. 순식간에 경적 소리와 서울 거리의 먼지는 사라지고 차갑고 향기로운 인공적인 정적으로 대체되었다. 신선한 백합향과 그린티 향의 방향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훔친 돈으로 산 사치의 냄새, 대리석으로 덮인 긴 복도 끝에 높이 4미터에 달하는 그랜드 볼룸에 이중문이 웅장하게 서 있었다. 그 틈새로 오케스트라의 베이스 소리와 수백 명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거대한 벌집 속 벌들의 윙윙거림처럼 희미하게 들렸다. 나는 확신의 찬 걸음으로 나아갔다. 내 힐소리가 대리석 바닥과 부딪히며 단호한 스타카토 리듬을 만들어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민준의 작은 종말을 향한 카운트다운이었다. 젓갈색 한복을 입은 2명의 여성 접수원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방명록과 어제 내가 벽에 던졌던 크리스털 향수 답례품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그들 중 한 명, 높게 쪽머리를 한 젊은 여자가 내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정중하게 손을 들었다. 안녕하십니까, 손님. 죄송하지만 청첩장을 보여주시거나 명단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성함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녀는 상냥하게 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감탄과 동시에 위압감이 섞인 시선으로 내 모습을 위아래로 훑었다. 내 검은 드레스는 분명히 이 파티의 드레스 코드가 아니었지만 내가 풍기는 아우라는 그녀가 단호하게 행동하는 것을 망설이게 했다. 나는 그녀 바로 앞에 멈췄다. 나는 미소 짓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고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저는 청첩장이 필요 없어요. 나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차분했지만 소름이 돋게 하는 압박감이 있었다. 저는 민준 씨 회사 본사에서 온 깜짝 손님이에요. 단상에서 직접 전달해야 할 특별한 선물이 있거든요. 만약 제가 1분이라도 늦으면 당신 남편, 아니 민준 씨가 당신을 해고할 거예요. 그 여자는 숨을 헐떡였다. 직장에 대한 위협은 항상 효과적이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워 보이는 동료와 시선을 교환했다. 그들이 더 묻거나 경비를 부르기 전에 나는 이미 접수대를 지나 거대한 문짝 하나를 내 손으로 직접 밀었다. 문이 열리고 소리와 빛의 파도가 나를 덮쳤다. 쾅! 볼륨은 넓고 붐볐다. 천장은 높고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였다. 수백 개의 원형 테이블은 맛있게 식사하는 하객들로 가득했다.
장식은 금색과 아이보리색이 줄을 이루었다. 신선한 수입 장미꽃이 기둥마다, 단상으로 가는 길마다 장식되어 있었다. 아름답고 웅장하고 역겨웠다. 나는 잠시 문지방에 서서 눈부신 빛에 눈이 적응하도록 했다. 형형색색의 한복과 정장을 입은 하객들 바다 한가운데 칠흑 같은 검은 드레스를 입은 내 존재는 마치 우유 한 잔에 떨어진 검은 잉크 한 방울 같았다. 눈에 띄고 거슬렸다. 가장 가까운 테이블에 몇몇 하객들이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누구지? 연예인인가? 왜 검은 옷을 입었지? 문상 온 것 같잖아. 엄청 예쁜데 무섭다. 나는 그들을 무시했다. 내 눈은 똑바로 앞을 향해 고정되었다. 저 멀리 50m 길이의 레드카펫 끝에 왕궁처럼 웅장한 단상이 서 있었다.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더 나아가기 전에 레드카펫 바로 오른쪽 맨 앞줄 VIP 테이블에 있는 아주 익숙한 인물을 발견했다. 그녀의 몸집에는 너무 꽉 끼는 금색 브로케이드 한복을 입은 중년 여성. 목과 손목은 번쩍이는 금 장신구로 가득했다. 그녀는 닭다리 튀김을 맛있게 뜯으며 옆자리 하객과 크게 웃고 있었다. 김 여사, 내 시어머니. 피가 뜨겁게 끓어올랐다. 내가 항상 어머님이라고 부르던 여자. 지난달 다리가 아프다며 전동 휠체어를 사달라고 조르던 여자. 이제는 자신이 배신한 며느리의 피땀으로 마련된 잔치를 즐기고 있었다. 나는 발걸음의 방향을 살짝 틀어 일부러 그 VIP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5m, 3m, 접시에 닭뼈를 내려놓던 김 여사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아마도 어두운 기운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시간은 멈춘 것 같았다. 그 늙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닭기름으로 번들거리는 입이 살짝 벌어졌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포크에 있던 닭고기 조각이 떨어져 접시에 쨍 소리를 내며 부딪혔다. 더위와 웃음으로 붉게 달아올랐던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뺨에 바른 두꺼운 분첩보다 더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녀는 변한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알아보았다. 순수한 공포가 그녀의 눈에 비쳤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알았다. 딱 걸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일어서려 했다. 아마도 도망치거나 아들에게 소리쳐 경고하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무릎에 힘이 풀린 듯했다. 그녀는 그저 의자에 못 박힌 채 떨고만 있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테이블을 지나갈 때 나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아주 잠깐 나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눈까지는 웃지 않는 미소. 그리고 한쪽 눈을 천천히 찡긋했다. 음식 맛있게 드세요. 어머님. 곧 있으면 망신살로 배가 부르실 테니까요. 나는 속으로 말했다. 나는 돌 조각상처럼 굳어있는 그녀를 남겨두고 다시 중앙으로 레드카펫의 시작점으로 걸어갔다. 단상 위에서는 번쩍이는 은색 재킷을 입은 사회자가 마이크를 높이 들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거대한 스피커를 통해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자, 하객 여러분, 오늘 밤의 왕과 여왕, 가장 잘 어울리고 가장 행복하며 가장 경이로운 커플을 위해 가장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민준 군과 신부 유나 양입니다. 오케스트라 음악이 웅장한 로맨틱 곡의 인트로를 연주하며 힘차게 울려 퍼졌다. 스포트라이트가 홀 안을 빙빙 돌다가 단상으로 집중되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객들은 환호했다. 사진사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다. 그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 속에서 나는 레드카펫으로 들어섰다. 혼자서 침착하게 치명적으로 나는 군중을 가르며 걸었다. 내 검은 드레스가 레드카펫을 쓸었다. 극적인 시각적 대비를 만들어내며 박수를 치던 사람들은 내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천천히 손을 내렸다. 시끄럽던 박수 소리는 서서히 잦아들고 혼란스러운 웅성거림으로 바뀌었다.
한 명 한 명 고개를 돌려 내 발걸음을 따랐다. 단상의 사회자는 아직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관객을 선동하느라 바빴다. 하지만 민주는 알아차렸다. 그 높은 단상 위에서 민주는 활짝 웃으며 하객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홀 중앙으로 향했을 때 그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다. 그의 환한 미소는 굳어지고 금이 가고 마침내 산산조각 났다. 그는 나를 보았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아직 20m였지만 나는 그의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은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이 검은 드레스를 알아보았다. 그는 이 시선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최악은 그는 내가 가슴에 꼭 껴안고 있는 분홍 장미, 무늬 선물 포장을 알아보았다는 것이다. 나는 볼룸 한가운데에 멈춰섰다. 음악은 여전히 울리고 있었지만 나와 민준에게 세상은 고요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사냥꾼과 먹잇감의 시선. 나는 턱을 살짝 들고 그에게 도전했다. 내 발이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한 걸음, 두 걸음. 내가 그의 앞에 설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파티는 이제 막 시작됐어, 자기야.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레드카펫 끝에서 단상 계단까지의 거리는 고작 10m 정도였다. 하지만 내게는 마치 지옥으로 가는 다리를 건너는 것 같았다. 홀 안의 모든 시선이 이제 내게 쏠려 있었다. 웅장하게 울려 퍼지던 오케스트라. 음악은 서서히 잦아들었고 공기 중에 이상한 긴장감을 감지하기 시작한 수백 명 하객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로 대체되었다. 단상 위의 사회자.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젊은 남자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는 마이크를 살짝 내렸다. 그의 눈은 지시를 구하며 나와 민준 사이를 오갔다. 이게 행사 기믹의 일부인가? 아니면 길 잃은 불청객인가? 단상 왕좌 위에서 민준은 방금 귀신을 본 사람처럼 보였다. 아까까지만 해도 환하게 빛나던 그의 얼굴은 이제 종이처럼 하얘졌다. 식은땀이 그의 이마 모공에서 배어나오기 시작하며 그가 바른 두꺼운 파우더층을 녹여내렸다. 그의 눈은 불안하게 움직이며 경호원들이 서 있는 무대 옆쪽을 향했다. 나는 그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경호원에게 소리 없는 말로 저 여자 쫓아내라고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어두컴컴한 구석에 서 있던 경호원들은 그 공포에 질린 신호를 보지 못했다. 그들은 오히려 왕국의 여왕 같은 자신감을 갖고 걷는 검은 드레스의 여인을 보고 넋을 잃고 조용히 서 있었다. 아니면 내 아우라가 너무 위압적이어서 행동하기를 망설였을지도 모른다.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무대로 올라갈 수 있게 도와준 것은 바로 내 적이었다. 유나. 그 젊은 여자는 그녀의 어리석은 순진함과 넘치는 자신감으로 민준의 팔을 툭 쳤다. 그녀는 남편의 얼굴에 서린 공포를 보지 못했다. 그녀가 본 것은 단지 디자이너 드레스를 입고 깔끔하게 포장된 선물을 든 세련되고 아름다운 여자뿐이었다. 물질적인 유나의 눈에 나는 돈의 상징이었다. 나는 두둑한 축의금을 주러 온 부유한 사격의 친구였다. 오빠, 저분 누구야? 엄청 예쁘다. 유나가 꽤 큰 소리로 속삭였다. 그녀의 미소는 눈이 가늘어질 정도로 활짝 피었다. 오빠 VIP 클라이언트야? 이런 분이 오실 거라고 왜 말 안 했어? 민주는 얼어붙었다. 혀가 굳었다. 그는 내 아내야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공포심에 목이 막혀버렸다. 참을성 없는 유나는 오히려 내 쪽으로 열정적으로 손을 흔들었다. 언니, 이쪽으로 오세요. 어서 올라오세요. 그녀가 한복에 부착된 클립 마이크를 통해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가 볼룸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하객들은 기다리던 귀빈이 온 줄 알고 다시 정중하게 박수를 쳤다. 민준의 파멸로 가는 길은 이제 그의 새 아내가 직접 활짝 열어주었다. 나는 옅게, 아주 옅게 미소 지었다. 내 발이 단상의 첫 계단을 밟았다. 쿵. 두 번째 계단. 그 무대로 올라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마치 7년간의 헛된 결혼 생활의 무게를 등에 짊어지고 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높이 올라갈수록 마음은 가벼워졌다. 나는 더 이상 아래에 있지 않았다. 나는 이제 그들과 같은 높이에, 아니, 더 높은 곳에 서 있었다. 나는 무대 바닥에 도착했다. 매우 밝은 스포트라이트가 얼굴을 바로 비춰 눈을 살짝 찡그리게 만들었다. 아, 이 무대는 스티로폼 꽃장식으로 포장된 지옥처럼 뜨거웠다. 유나가 나를 맞으러 두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강한 제스민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는 오랜 친구처럼 양볼에 입을 맞추며 껴안으려는 듯 양팔을 뻗었다. 안녕하세요, 언니. 멀리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녀는 일부러 꾸민 듯한 애교 섞인 목소리로 상냥하게 인사했다. 그녀의 눈은 내 품에 안긴 선물을 짙게 쳐다보았다. 나는 그녀가 내민 손을 차갑게 쳐다보았다. 나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껴안지 않았다. 나는 고통스러운 몇 초 동안 그녀의 손이 공중에서 어색하게 떠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 유나의 미소가 흔들렸다.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여자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는 시선을 유나의 어깨 너머로 돌려 그녀 뒤에 돌처럼 굳어서 있는 민준을 똑바로 꿰뚫었다. 민준은 떨고 있었다. 그의 비싼 바지 속 무릎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그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단상 의자 등받이를 잡고 있었다. 그의 숨은 육지로 던져진 물고기처럼 짧았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 나와 남편, 그리고 유나 사이의 거리를 좁혔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무대 위의 어색한 상호작용을 보고 혼란스러워하자 음악이 멈췄다. 수천 개의 눈이 숨을 죽였다. 식탁의 수저 소리조차 멈췄다. 나는 민준 바로 앞에 섰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한 뼘밖에 되지 않았다. 나는 그의 공포로 새까맣게 변한 눈동자에 비친 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나는 그의 입에서 나는 희미한 알코올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아마도 그는 무대 뒤에서 신경을 안정시키기 위해 와인을 조금 마셨을 것이다. 천천히 나는 분홍 장미 포장지로 쌓인 선물을 들어 올렸다. 달콤해 보이지만 치명적인 독이 든 선물. 안녕 민준 씨. 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했다. 너무나 부드러운. 부산 출장은 어땠어? 순조로웠고 민준은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무거운 숨소리만 새어나왔다. 그의 목을대가 모래를 삼키는 것처럼 움직였다. 네, 아내. 그는 소리 없이 중얼거렸다. 내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입술의 움직임 뿐이었다. 우리 옆에 서 있던 유나가 갑자기 남편을 얼어붙게 한 긴장감에 민준과 나를 번갈아 쳐다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오빠, 이 언니 알아? 왜 그렇게 창백해? 나는 유나를 신경 쓰지 않았다. 내 초점은 오직 내 먹잇감에 맞춰져 있었다. 나는 민준의 차갑고 땀으로 축축한 오른손을 잡았다. 나는 그의 손바닥에 선물을 놓고 마치 축복을 내리는 것처럼 그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봉투는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 그 무게는 이제 민준의 몫이 되었다. 나는 그의 귀에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너무 가까워서 내 코가 그의 단단한 턱에 닿을 정도였다. 나는 그의 목에서 미친 듯이 뛰는 맥박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폭발할 것 같은. 나는 단상 의자 옆 작은 테이블에 놓여 있던 마이크를 집었다. 하지만 켜지는 않았다. 아직은. 나는 그저 그것을 꽉 쥐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하객들은 듣지 못하고 유나도 듣지 못하지만 민준의 귀에는 천둥처럼 울리는 속삭임. 축하해, 여보. 이 봉투 안의 내용물은 당신이 팔아버린 당신 자존심보다 더 비싸. 나는 얼굴을 뒤로 빼고 그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열어봐, 여보. 이번에는 옆에 서 있는 유나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정상적인 목소리로 명령했다.
지금 열어. 당신의 예쁜 아내가 우리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줘.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은 애원했다. 공포의 눈물이 눈가에 고이기 시작했다. 제발, 제발 하지 마. 그의 시선이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왜, 여보, 부끄러워. 나는 조롱하는 어조로 물었다. 갑자기 참을성 없고 호기심에 가득 찬 유나가 민준의 힘없는 손에서 선물을 낚아챘다. 아, 민준 씨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제가 열게요. 유나가 이 위급한 상황에 너무나 어리석게 들리는 명랑한 목소리로 외쳤다. 혹시 알아요? 차키나 현금 수표가 들어있을지. 민주는 깜짝 놀랐다. 그는 선물을 되찾으려 했다. 안 돼, 유나야. 안 돼.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졌지만 너무 늦었다. 길고 분홍색 매니큐어를 칠한 유나의 손톱이 이미 포장지를 거칠게 찢고 있었다. 쫙!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숨막히는 볼륨의 정적 속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다. 경찰 로고와 붉은 기밀 도장이 찍힌 두꺼운 갈색 봉투가 튀어나왔다. 갈색 봉투는 이제 유나의 손에서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다. 아름다운 분홍 장미무늬 포장지는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짓밟힌 시든 꽃잎처럼 무대 바닥에 흩어져 떨어졌다. 대한민국 경찰의 금색과 검은색 참수리 문장이 봉투 왼쪽 상단에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그 아래에는 기밀 법률 문서라고 쓰인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마치 유나의 손가락 피부를 태울 듯한 뜨거운 기운을 뿜어내는 것 같았다. 유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깔끔하게 그린 눈썹이 거의 하나로 합쳐질 뻔했다. 그녀는 혼란스럽게 봉투를 앞뒤로 뒤집었다. 이것은 현금 수표가 아니었다. 이것은 토지 증명서가 아니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연애 편지도 아니었다. 이게 뭐예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그녀의 시선이 민준에게로 향했다. 오빠, 왜 경찰 로고가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준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민준은 귀신에게 목이 졸리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창백하지 않고 잿빛이었다. 식은땀이 관자놀이에서 폭포수처럼 흘러내려 그의 비싼 신랑 셔츠 깃을 적셨다. 그의 눈은 공포에 질려 그 봉투를 쳐다보았다. 유나야, 자기야, 이리 줘. 민준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그의 손이 그 봉투를 잡으려고 뻣뻣하게 뻗었다. 그거 잘못 온 거야. 그거 회사 서류야. 이리 줘. 읽지 마. 민준의 움직임은 거칠고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는 거의 봉투를 낚아챌 뻔했다. 하지만 내가 더 빨랐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민준과 유나 사이에 내 몸을 위치시켰다. 마이크를 쥔 내 오른손이 올라갔다. 내 엄지손가락이 언 버튼을 눌렀다. 삑. 거대한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하울링 소리가 울려 퍼져 볼륨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귀를 막았다. 뷔페 테이블의 유리잔들이 떨렸다. 정적은 순식간에 깨졌다. 아까까지만 해도 수군거리기만 하던 홀 전체의 관심이 이제 무대 위의 드라마에 완전히 집중되었다. 뺏지 마, 민준 씨. 내 목소리가 수천 와트의 사운드 시스템으로 증폭되어 울려 퍼졌다. 내 목소리는 차분하고 무겁고 위험 있었다. 겁에 질려 찍찍거리는 민준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다. 당신, 새 아내가 있게도 그녀는 알 권리가 있어. 아니, 그녀가 입고 있는 저 아름다운 드레스 값을 댄 돈이 어디서 났는지 알 권리가 있지. 하객들은 깜짝 놀랐다. VIP 테이블의 김 여사는 가슴을 부여잡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입이 떡 벌어졌다. 유나는 민준의 손이 닿지 않도록 봉투를 멀리하며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의 여자로서의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의 눈에서 공포를, 그리고 내 눈에서 치명적인 평온함을 보았다. 읽어, 유나 씨. 나는 마이크를 통해 부드럽게 명령했다. 안에 있는 종이를 꺼내. 오늘 밤 공짜로 밥 먹는 하객들도 자신들이 무엇을 축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읽어줘.
유나의 손이 떨렸다. 망설이며 그녀의 예쁜 매니큐어를 칠한 손가락이 봉투 안에 내용물을 꺼냈다. 슥. 두꺼운 종이 뭉치 3개가 나왔다. 첫 번째 장은 수억 원의 숫자에 노란색 형광펜이 칠해진 은행 거래 내역서였다. 두 번째 장은 경찰 고소장이었다. 가장 두꺼운 세 번째 장은 자산 압류 결정서였다. 유나의 눈이 종이에 적힌 글씨를 한 줄 한 줄 훑었다. 처음에는 은행 용어에 혼란스러워하는 듯했지만 이내 그녀의 눈은 금액과 거래 내역에 고정되었다. 유나 웨딩 플래너 500만 원 이체. 유나가 그녀의 한복에 달린 클립 마이크에 잡히는 작은 목소리로 읽었다. 계속해. 내가 재촉했다. 보석 구매. 종로 영원 주얼리 500만 원. 유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민준을 쳐다보았다. 오빠, 이거 누구 돈이야? 이 날짜는 오빠가 프로젝트 보너스 받았다고 한 날이잖아. 민준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마구 저었다. 거짓말이야. 저거 다 조작된 거야. 날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야. 믿지 마. 민준이 마이크 없이 절규했다. 그의 목소리는 넓은 공간에 묻혀버렸다. 나는 작게 웃었다. 스피커를 통해 들리는 그 웃음소리는 매우 섬뜩했다. 조작이라고? 나는 냉소적으로 물었다. 마지막 장을 열어봐, 유나 씨. 붉은 도장이 찍힌 거. 유나는 거칠게 종이를 뒤집었다. 문서 제목을 읽는 순간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자산 및 증거물 압류 통지서. 경찰서 고소 번호에 의거하여. 유나가 더듬거리며 읽었다.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다. 업무상 횡령 및 문서 위조의 범죄 행위에 관하여 범죄 수익으로 구매한 모든 자산은 국가에 의해 압류되어 피해자 이지은 씨에게 반환될 것임을 통지합니다. 유나는 읽기를 멈췄다. 종이가 그녀의 손에서 떨어져 천천히 날아 무대 바닥에 내려앉았다. 정적이 흘렀다. 정말로 고요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압류. 유나가 공허하게 속삭였다. 나는 마이크를 다시 입술에 가까이 가져갔다. 맞아. 유나 씨. 압류. 당신이 입고 있는 그 한복 내 집 마련 통장 돈이야. 하객들이 먹고 있는 저 케이터링. 당신 남편이 내 서명을 위조해서 빼낸 내 아버지 유산이야. 당신 손가락에 다이아몬드 반지. 나는 유나의 약지를 가리켰다. 유나는 마치 그곳에 예끼벌레가 감겨 있는 것처럼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반지를 쳐다보았다. 그거 증거물이야, 자기야. 나는 날카롭게 말을 이었다. 곧 경찰이 달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 호화로운 파티, 이 잘생긴 남편, 그리고 그가 약속한 부유한 삶, 전부 다 꽝이야, 꽝. 당신은 방금 파산하고 곧 전과자가 될 사기꾼과 결혼한 거야. 유나의 얼굴이 급격하게 변했다. 혼란에서 부정으로, 그리고 폭발적인 분노로. 그녀의 도자기 인형 같은 얼굴에 금이 갔다. 그녀는 민준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숭배하던 시선은 사라졌다. 대신 완전히 속았다고 느끼는 물질적인 여자의 잔인한 시선으로 바뀌었다. 오빠. 유나가 크킁거렸다. 당신 성공한 사업가라고 했잖아. 전처가 당신 돈 뜯어먹는다고 했잖아. 강남에 있는 그 고급 빌라가 당신 거라고 했잖아. 민주는 뒤로 물러섰다. 양손을 방어적으로 들었다. 내 말 먼저 들어봐, 자기야. 설명할 수 있어. 돈 있어. 나중에 또 생길 거야. 내 프로젝트. 거짓말. 유나가 비명을 질렀다. 유나의 비명 소리는 높고 날카롭게 울려 퍼져 귀를 먹먹하게 만들며 볼륨의 정적을 깼다. 이 사기꾼. 유나가 히스테릭하게 외쳤다. 그녀는 손에 든 커다란 장미 부케를 집어들고 민준의 얼굴을 향해 힘껏 휘둘렀다. 퍽. 장미 꽃잎이 공중으로 흩날렸다. 민준은 뒤로 비틀거리다 단상 의자에 부딪혀 넘어졌다. 나 고생하면서 살기 싫어. 나 거지 같은 남편이랑 살기 싫어.
유나가 정성껏 올린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다. 머리에 비녀가 비뚤어졌다. 눈물이 마스카라를 녹여 그녀의 얼굴을 우는 삐에로처럼 끔찍하게 만들었다. 내 젊음 돌려내. 내 자존심 돌려내. 이거지 같은 놈아.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핸드폰 카메라가 이 파멸의 순간을 녹화하기 위해 높이 들렸다. 카메라 플래시가 디스코 조명처럼 번쩍였다. 아래에 있던 김 여사는 의자에서 쓰러져 기절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모든 시선은 무대에 쏠려 있었다. 그 혼란 속에서 나는 무대 가장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다. 메신저로서의 내 임무는 끝났지만 진짜 처형은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다. 내 눈초리로 볼룸의 연문, 직원 출입구가 활짝 열리는 것을 보았다. 경찰 제복을 완벽하게 갖춘 2명의 건장한 남자가 단호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 뒤에는 현우가 안경을 고쳤으며 여유롭게 걸어왔다. 경찰 중 한 명의 허리춤에서 조명빛을 받아 반짝이는 쇠수갑이 새로운 주인을 찾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유나의 분노로부터 얼굴을 보호하며 일어나려 애쓰는 민준을 쳐다보았다. 3시 방향을 봐. 여보. 나는 마이크 없이 속삭였다. 하지만 나는 그가 우리의 증오의 텔레파시를 통해 들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당신의 VIP 픽업이 도착했어. 경찰의 군화가 나무 단상 계단을 오르는 둔탁한 발소리는 마치 사형을 선고하는 판사의 망치 소리처럼 들렸다. 쿵쿵쿵. 그 소리는 유나의 히스테릭한 울음소리와 하객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를 삼켜버렸다. 갈색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은 미소 짓지 않았다. 그들의 얼굴은 굳어있고 무표정했으며 누구라도 길을 죽게 만드는 권위를 뿜어냈다. 그들 뒤에는 현우가 한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여유롭게 걸어왔다. 마치 올해 가장 화제가 될 결혼식 급습 현장 한가운데가 아니라 공원을 산책하는 것 같았다. 유나에게 밀쳐져 넘어진 후 막 일어나려던 민준이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 제복을 입은 인물들이 들어왔다. 그의 동물적인 본능이 그를 지배했다. 그의 이성은 이미 죽었다. 안 돼. 말도 안 돼. 민준이 중얼거렸다. 그는 몸을 돌려 단상 장식 뒤쪽으로 도망치려 했다. 두꺼운 배경 천 사이의 틈을 찾아 부엌문으로 탈출하려는 것이었다. 오늘 아침 당당하게 작별 인사를 하던 남자는 이제 집주인에게 들킨 시궁쥐처럼 허둥지둥 도망쳤다. 그의 비싼 신랑 예복이 장식못에 걸려 소매 부분이 찢어졌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현우는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다. 뒤 커튼 너머에서 사복 경찰관 한 명이 나타나 바로 민준을 덮쳤다. 어디 가십니까? 경찰관이 민준의 팔을 등 뒤로 꺾으며 조롱하는 어조로 물었다. 난 잘못 없어. 이건 함정이야. 민준이 몸부림치며 발로 허공을 찼다. 지은아, 저 사람들한테 말해줘. 이건 그냥 장난이라고. 우리 결혼기념일 깜짝 이벤트잖아, 그치? 나는 그저 무대 가장자리에 조용히 서서 일부러 꾸민 동정의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앞에서 올라온 제복 경찰 2명은 이제 제 위치에 도착했다. 어깨에 금색 계급장이 달린 경찰 중 한 명이 허리 주머니에서 금속 물체를 꺼냈다. 그 물체는 스포트라이트 빛을 반사하며 차갑고 섬뜩하게 반짝였다. 수갑, 민준 씨. 경찰의 목소리가 체포 절차를 망설임 없이 낭독하며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당신을 업무상 횡령,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고소장 번호 LPB 454, 2024에 의거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당신의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안 돼. 민준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도살당하는 짐승처럼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딸깍. 금속이 잠기는 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들렸다. 그 차가운 쇠팔찌가
이제 그가 위조 서류에 서명할 때 사용하던 두 손목을 단단히 감쌌다. 끝났다. 민주는 힘이 풀렸다. 그의 다리는 더 이상 몸을 지탱하지 못했다. 그는 경찰의 발 아래 붉은 카펫이 깔린 무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울었다.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결과를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겁쟁이의 공포의 눈물이었다. 그 옆에서 남편이 흉악범처럼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목격한 유나가 다시 폭발했다. 그 젊은 여자는 약지에 끼고 있던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를 뽑았다. 내 돈으로 산 반지. 거친 동작으로 그녀는 무릎 꿇고 있는 민준의 얼굴에 그 반지를 던졌다. 이 사기꾼 새끼. 유나가 소리쳤다. 침이 사방으로 튀었다. 네, 싸구려 반지나 가져가. 너랑 결혼한 거 후회해. 후회한다고. 유나는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들은 여전히 핸드폰으로 이 사건을 녹화하고 있었다. 그녀는 팔을 벌려 카메라를 향해 세상을 향해 외쳤다. 저 이혼 요구합니다. 오늘 당장. 저 사람은 이제 남이에요. 저는 피해자예요. 저는 속았어요. 유나는 울부짖으며 머리에 비녀를 뽑아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 완벽했던 화장은 공포의 가면처럼 번져 있었다. 그녀는 단상에서 뛰어내려 하객들을 밀치고 군중을 뚫고 그 저주받은 건물에서 나가기 위해 달려갔다. 2시간 전에 결혼한 남편을 버리고 이제 그 무대에는 나와 무릎 꿇은 민준. 그리고 경찰들만 남았다. 경찰관이 민준의 팔을 잡아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갑시다. 더 힘들게 만들지 마시죠. 민준은 강제로 끌려갔다. 그의 얼굴은 부어 있었고 콧물이 흘렀으며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의 모습은 매우 비참했다. 그의 비싼 베이지색 예복은 더럽고 찢어지고 구겨져 있었다. 그들이 내가 서 있는 곳을 지나 그를 끌고 갈 때 민주는 온 힘을 다해 버텼다.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시선은 애원했고 깊은 절망으로 가득했다. 지은아,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심하게 떨렸다. 자기야, 나 좀 도와줘. 나 당신 남편이잖아. 우리 7년 동안 함께 했잖아. 저 사람들이 날 데려가게 두지 마. 나 변할게. 약속할게. 당신 돈 다 갚을게. 약속해. 제발 고소 좀 취하해줘. 지은아, 제발. 그는 수갑 찬 손으로 내 검은 드레스 자락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경찰이 그를 막았다. 나는 한때 내 우주의 중심이었던 그 남자를 쳐다보았다. 예전에는 그가 슬프지 않게 하기 위해 무엇이든 했을 것이다. 예전에는 그를 위해 내 목숨도 바쳤을 것이다. 하지만 내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이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내 인생을 너무 오랫동안 갉아먹은 기생충일 뿐이었다. 나는 몸을 살짝 숙여 눈물과 땀으로 젖은 그의 얼굴에 내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틀렸어, 오빠. 나는 그의 심장을 직접 찌르는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남편은 정직한 사람이고 지금 부산으로 출장 중이야. 그는 우리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어. 그리고 당신은 그냥 우연히 그와 닮은 얼굴을 한 도둑일 뿐이야. 나는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경찰을 쳐다보았다. 데려가세요, 경관님. 쓰레기는 제가 다 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민주는 단상 계단을 거칠게 끌려 내려가면서 다시 울부짖었다. 이지은, 이 잔인한 여자. 이지은, 그의 비명이 홀 전체에 울려 퍼져 수백 쌍의 눈에 공짜 구경거리가 되었다. 하객들은 자발적으로 길을 터주어 신랑을 데려가는 경찰에게 길을 내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를 감탄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혐오와 조롱의 눈으로 보았다. 심지어 민준이 지나갈 때 바닥에 침을 뱉는 사람도 있었다. 꼴 좋다. 잘 가라. 그 더러운 돈이나 처먹어라. 폼은 엘리트, 현실은 시궁창. 아니, 도둑놈이었네. 조롱이 빗발쳤다. 사회적 심판은
형법보다 더 빠르고 잔인하게 작동했다. 나는 단상 꼭대기에 서 있었다. 밝게 빛나는 조명 아래 혼자서. 나는 멀리서 점점 작아지는 민준의 등을 보았다. 로비에서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한 순찰차로 향하는 볼륨 문 밖으로 끌려나가는 모습. 현우가 단상 계단을 올라와 내 옆에 섰다. 그는 깨끗한 흰 손수건을 건넸다. 끝났어, 지은아. 그가 조용히 말했다. 네가 이겼어. 나는 그 손수건을 보고 이제 텅 빈 출구를 쳐다보았다. 민주는 사라졌다. 유나는 도망쳤다. 이 파티는 완전히 망했다. 하지만 달콤해야 할 이 승리의 한가운데서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다. 민준을 잃어서 슬퍼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7년이 이렇게 비극적인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현우의 손수건을 받지 않았다. 대신 나는 여전히 켜져 있는 마이크를 손에 들었다. 나는 여전히 자리에 얼어붙어 있는 하객들을 쳐다보았다. 그들은 집에 가야 할지 아니면 계속 먹어야 할지 혼란스러워했다. 나는 이 연극의 막을 완벽하게 내려야 했다. 공연에 방해가 된 점 사과드립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내 목소리가 다시 차분하고 품위 있게 홀을 장악하며 울려 퍼졌다. 마음껏 음식을 즐기십시오. 사양하지 마세요. 전부 다 제 돈으로 완납했으니까요. 나는 마이크를 무대 바닥에 놓았다. 쿵. 그리고 나는 몸을 돌려 군중에게 등을 보이고 무대 뒷문으로 걸어갔다. 내 발걸음은 가벼웠다. 내 검은 드레스가 우아하게 흔들렸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내 손이 출구 손잡이에 닿는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달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 갈라진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이지은. 나는 멈췄다. 현우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경찰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나는 살짝 고개를 돌렸다. 헝클어진 금색 한복을 입은 늙은 여자가 단상 계단 아래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눈물이 두꺼운 화장을 녹여내리고 있었다. 김 여사, 내 시어머니. 그녀의 손이 나를 향해 떨렸다. 입술이 분노와 수치심 사이에서 심하게 떨렸다. 내가 김 여사가 헐떡이며 가리커렸다. 네가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몹쓸 며느리야. 이 악마 같은 년. 나는 비스듬히 미소 지었다. 현우의 예상이 맞았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은 결코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틀리셨어요, 어머님.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악마가 아니에요. 저는 그저 어머님, 아들 통장의 저승사자일 뿐이에요. 나는 문을 열고 무대 뒤에 어두운 복도로 걸어 나갔다. 이제 유령의 집처럼 느껴지는 볼륨에 울려 퍼지는 시어머니의 히스테릭한 비명을 뒤로하고 무대 뒤 복도는 좁고 축축했으며 쉬기 시작한 케이터링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났다. 벽은 더 이상 반짝이는 대리석이 아니라 대충 흰색으로 칠해진 칙칙한 콘크리트였다. 내가 방금 볼륨에서 파괴한 가짜 호화로움과 완벽한 대조를 이루었다. 건물 안의 소란, 김 여사의 히스테릭한 비명, 하객들의 조롱, 경찰의 고함 소리는 이제 내가 방금 닫은 두꺼운 철문에 의해 희미하게 들렸다. 여기 이 조용한 복도에는 내 발걸음 소리뿐이었다. 타닥, 타닥. 리듬이 느려졌다. 더 이상 아까처럼 분노에 찬 발걸음이 아니었다. 발이 아팠다. 이 7cm 스틸레토 힐이 고문하기 시작했다. 나는 잠시 멈춰 차가운 벽에 기대어 긴 한숨을 내쉬었다. 폐에서 나온 공기는 뜨거웠고 폭발했던 아드레날린의 잔여물을 함께 실어 날랐다. 몸이 떨렸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억지로 낸 용기의 부작용 때문이었다. 끝났어, 지은아.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내 목소리가 텅 빈 복도에서 조용히 반사되었다. 나는 하이힐을 벗어 왼손에 들었다. 발바닥이 차가운 타일 바닥에 닿았다. 정말 기분 좋았다. 현실감이 느껴졌다. 나는 비싼 드레스가 바닥에 먼지를 쓸게 내버려 둔 채
복도 끝직원 출구로 절뚝거리며 걸어갔다.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이 드레스는 제 역할을 다했다. 출구가 열리자마자 서울의 밤바람이 나를 맞았다. 도로의 경적 소리와 오토바이 배기음이 정직한 음악처럼 들렸다. 안에서 위선을 연주하던 오케스트라 음악보다 훨씬 나았다. 어둑한 VIP 주차 구역에 현우가 이미 우리가 빌린 세단 보닛에 기대서 있었다. 그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하얀 연기가 공중으로 옅게 피어올랐다. 내가 맨발로 나오는 것을 보고 그는 담배를 버리고 발로 비벼 껐다. 기분이 어때? 내가 다가가자 현우가 짧게 물었다. 그는 동정의 눈빛이 아니라 생사를 건 싸움에서 막 이긴 동생을 보는 오빠의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공허해. 나는 앞 조수석에 타면서 솔직하게 대답했다. 오랫동안 삼켜왔던 독을 방금 토해낸 기분이야. 시원하지만 쓰라려. 현우는 작게 웃고는 운전석에 탔다. 넌 방금 내 몸의 썩은 부분을 잘라낸 거야. 아픔은 당연히 있겠지. 하지만 그게 네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차 엔진이 부드럽게 울렸다. 우리는 그랜드 로열 호텔 부지를 떠났다. 나는 사이드미러를 보았다. 민준을 태운 순찰차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아마 경찰서로 가는 길에 절반쯤 갔을 것이다. 유나는 모르겠다. 아마 길가에서 울고 있거나 빌린 전화로 부모님께 전화하고 있을 것이다. 자산은 어떻게 됐어? 나는 스쳐 지나가는 거리를 보며 물었다. 안전해. 현우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의 눈은 길에 집중되어 있었다. 민준이 쓰던 팰리세이드는 아까 주차장에서 압류됐어. 유나 웨딩 플래너 계좌는 오늘 오후 5시에 수사관 명령으로 동결됐고 유나가 끼고 있던 보석도 증거물 봉투에 들어갔어. 너한테 돌아오기까지 몇 달 걸리겠지만 법적으로 승리는 우리 손에 있어.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돈은 돌아올 것이다. 내 집 마련 통장, 아버지의 유산. 하지만 민준과 함께 잃어버린 7년의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잘못된 사람에게 낭비된 젊음을 되돌려줄 수 있는 법정은 없다. 나는 차 대시보드를 열어 물티슈를 꺼냈다. 거칠게 입술을 닦았다. 강렬했던 검붉은 색이 티슈로 옮겨가고 창백한 내 본래의 입술색을 남겼다. 나는 눈에 날카로운 아이라이너를 지웠다. 뺨 주위에 검게 번졌다. 가면 그 블랙 스완을 나는 벗었다. 그 무섭고 잔인한 여자의 모습은 서서히 사라지고 진짜 이지은, 지친 이지은, 상처받은 이지은, 하지만 자유로운 이지은이 남았다. 30분 후 차는 우리 집 대문 앞에 멈췄다. 15평짜리 집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현관등이 켜져 있지 않았다. 민준이 오늘 아침 떠나기 전에 켜는 것을 잊었다. 아니면 그는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같이 들어가 줄까? 현우가 제안했다. 아니 괜찮아. 혼자 있고 싶어. 나는 부드럽게 거절했다. 모든 것에 고마워. 현우야, 푹 쉬어. 내일 이혼 서류 처리 시작하자. 문 꼭 잠그고. 나는 차에서 내려 현우의 차가 멀어질 때 대문 앞에 섰다. 주변은 고요했고 이웃집 정원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뿐이었다. 나는 집 문을 열었다. 딸깍. 하루 종일 닫혀있던 방 냄새가 나를 맞았다. 나는 거실 불을 켰다. 형광등 불빛이 방을 가득 채우며 오늘 아침 내가 벽에 던졌던 답례품, 향수병 조각들을 비췄다. 액체는 이미 말라 벽에 희미한 얼룩과 시큼해지기 시작한 향기를 남겼다. 나는 가방과 신발을 소파에 놓고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왔다. 천천히 그 유리 조각들을 쓸었다. 사각사각 쓰레받기 안으로 유리 조각이 부딪히는 소리가 명상적으로 들렸다. 하나씩 나는 그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 유리 조각들과 함께 나는 민준에 대한 기억을 버렸다. 그가 내게 청혼했던 기억. 버린다. 우리가 결혼 첫해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비를 맞았던 기억. 버린다. 죽음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것이라고 했던 그의 달콤한 약속의 기억.
버린다. 이제 바닥은 깨끗했다. 나는 침실로 걸어갔다. 킹사이즈 침대는 한 사람에게는 너무 커 보였다. 하지만 오늘 밤, 오랜만에 처음으로 나는 외롭지 않았다. 나는 온전한 나 자신을 가진 기분이었다. 더 이상 내 옆에서 자는 거짓말은 없었다. 더 이상 그의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마음을 갉아먹는 의심도 없었다. 나는 옷장을 열었다. 민준의 옷들이 여전히 깔끔하게 걸려 있었다. 내일 나는 그것들을 모두 고아원에 기부하거나 아니면 태워버릴 것이다. 내일 내 기분에 따라. 분명한 것은 이 집은 그의 흔적으로부터 깨끗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나는 침실 창가로 다가가 활짝 열었다. 밤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다. 하늘에는 초승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수천 개의 별들이 장난스럽게 깜빡였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셔 자유의 공기로 폐를 채웠다. 상쾌했다. 아주 상쾌했다. 나는 왼쪽 가슴을 만졌다. 심장이 평온하게 뛰고 있었다. 리듬이 규칙적이었다. 7번째 결혼기념일 축하해, 지은아. 나는 밤바람에 속삭였다. 올해 최고의 선물은 남편과 함께 성지순례를 가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성스러운 땅을 밟을 자격이 없는 남편으로부터 떠나는 거야.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따뜻하게 느껴졌다.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이것은 치유의 눈물이었다. 긴 가뭄 끝에 내리는 비처럼 먼지를 씻어내고 새싹을 틔우는. 나는 미소 지었다. 상처를 가리기 위한 거짓 미소가 아닌 진심 어린 미소. 내 인생은 이제 막 0에서 다시 시작되었다. 내 통장은 잠시 비었을지 모르지만 내 자존심은 온전하다.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낸 여자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여자다. 내일 아침 나는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나 홀로 내 집 마련 청약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행복, 그리고 나의 미래는 더 이상 길 잃은 인도자에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이다 스토리. 구독자 여러분, 이지은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신의는 비싼 것이니 결코 싸구려 인간에게서 기대하지 마세요. 돈은 다시 벌 수 있고 자산은 다시 살 수 있지만 낭비된 시간과 진심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독립적이고 현명한 여성이 되세요. 배우자를 사랑하되 머릿속에 이성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세요. 그가 배신했을 때 산산조각 나는 대신 당당히 일어서서 우아하게 복수하고 고개를 높이 들고 떠날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최고의 복수는 폭발하는 분노가 아니라 그 사람 없이 행복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은 씨의 강인함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알림벨을 켜두시면 앞으로 더 흥미진진한 인생 드라마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항상 강인하시고 누구도 당신의 행복을 빼앗게 두지 마세요.